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완화와 미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13% 상승한 16,247.2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81% 오른 4,279.95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96% 상승한 1,858.83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의 주민투표가 끝나고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62% 올랐고 독일 증시도 1.3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 역시 1.32%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계가 폭설과 강추위 여파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조사 결과인 0.2% 증가보다 웃도는 수치입니다. 뉴욕주와 인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번 달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에 4.5를 앞섰고 로이터 전망치인 6.5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예상치 5.4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2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잠정치보다 하락한 0.7%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3년 10월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8개 회원국의 CPI가 1월보다 0.3% 상승했고 지난해 2월보다는 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지표 호조와 또 크림반도 사태 완화 등으로 인해서 1% 내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급상승을 했고 6거래일 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산업생산, 또 뉴욕 제조업지수, 또 그리고 주택시장 지수까지 모두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이제 18일과 19일 열리는 FOMC 회의에 다시 한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첫 FOMC 회의에서 어떤 수정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다시 한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13%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6,247.22로 마감했고 또 S&P 500 지수 0.96% 상승한 1,858.83을 보였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도 0.81% 올랐습니다. 4,279.95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1.37%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또 프랑스 증시도 1.32%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 역시 0.62% 오르며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월 18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감된 글로벌 소식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시를 할 겁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영향이 좀 떨어지니까 지표를 다시 이제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래간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지표로는 공장 생산과 산업 생산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고요. 뉴욕 제조업 지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1% 전후 수준의 상승세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표 내용을 해외 언론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장 주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Most in 6 months 이렇게 썼는데요. 6개월 내에 현재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은 이제 피아트에 넘어간 클라이슬러의 미국 자동차 조립 공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0.8% 2월달 공장 생산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0.8% gain 이렇게 썼고요. 지난 1월에는 0.9%가 마이너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보다는 반전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0.3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좋은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1월에 공장 생산의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소비 정상화로 이행되는 이런 좀 기대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이어서 나온 평은 modest improvement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modest라는 표현은 연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기사를 쓴 기자도 이렇게 완만한 성장 기조에 대한 지표 해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밖에 이제 오늘 같이 발표됐던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5.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5.4가 예상치였는데요. 이보다 소폭 늘어난 올라간 수치가 나왔고요. 2월은 4.5였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는 점에 3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의 3월 주택시장 지수는 47로 예상치 50보다는 조금 미달했습니다. 건설업 체감 지표는 2월에 46, 3월에 47, 큰 변동이 없는 수치고요. 모기지 금리나 30년 만기, 그다음에 15년 만기 금리 수준도 크게 현재 변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 부호 올리가르히 일부 이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주 미 국채 매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산 동결에 은행 계좌가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부호 일부들이 미 국채 보유 물량을 전격 처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자치정부의 주민투표는 일단락이 됐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유나 미국의 제재 방안이 세워올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표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런 투자자의 선호 심리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경제지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적을 살펴보면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수정치가 0.7%에 그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월에 0.8 정도가 올라왔고요. 2월에는 이제 0.7. 그 수정치도 뭐 별다르게 뭐 달라진 점이 없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테임드 이렇게 좀 잘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보는 이제 시각이 디플레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드라기 총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그 시각차가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신의 자료를 역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슬로우라고 뽑았죠.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치 ECB의 2% 수준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다시 넘어갔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1월 0.8%보다 뭐 크게 현재 변동 수치가 없는 흐름입니다. 유로존 일부 국가들은 디플레 국면에서 현재 다소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인데요. 다시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여기 그림으로서는 이제 첨가물상의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들은 식품이나 이런 과일, 채소 이런 내용들도 많이 중점적으로 포함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재 드라기 총재는 지난 3월이었죠. 금통위에서 2015년과 16년에는 1% 이상, 1.6%까지 현재의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도 현재로서는 물가 불안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부 이제 조금 디플레 우려를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텔레그라프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For Eurozone State Deflation, 4개 유로존의 지역은 디플레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썼습니다. Half of the bloc current inflation rate less than 0.5% 이렇게 썼죠. 유로존 18개국 중에 뭐 절반가량은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가 0.5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텔레그래프는 영국에서 그 시각이니까요. EU나 영국 쪽의 시각은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유럽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이제 1.3으로 현재 나온 수치는 사이프러스의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로는 가장 디플레 국면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가 0.9%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0.7을 유로 에리아 에버리지로 뽑았고요. 가장 현재 인플레 걱정을 덜 수 있는 경기의 활력소가 가장 큰 지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에 거의 근접한 현재 1.9%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프러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까지는 현재까지는 물가가 디플레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그 경기나 경제의 비중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쪽인데요. 전반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모두 현재 물가는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전체 평균은 0.7 정도를 나오고 있지만 일부 작은 국가들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가져야 할 5가지 요건을 주문하는 곳이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 네티지스의 스트라테지스트인 이 한 전문가가 이런 그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이것을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인용해서 조금 전문을 할애를 해서 중점적으로 좀 실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도한 마켓워치 화면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3월에 처음으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옐런 의장의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 부의장이죠. 지난주 상원 청문회를 가졌던 스탠리 피셔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 FOMC에 참여되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데이비드 레퍼리 네티즈스의 스트래테지스트가 5개 항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항은 그 unemployment target, 실업률 타겟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forward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을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be more explicit 이렇게 썼습니다. 테이퍼링 가이던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를 시장에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이 데이비드 레퍼티 이 스트래테지스트는 현재 데이터 디펜던스, 향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의 지표 추이를 놓고 테이퍼링 기조의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 이 내용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일정을 좀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제 3번 항목인데요.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Program 이 내용을 썼습니다. 테이퍼링 기조가 끝나더라도 이 역모기지 매입을 통해서 적절하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이 연준이 쓸 카드로 조언을 했고요. 네 번째는 현재 그 Interest Rate Policy 그 저금리 정책을 만약에 그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더라도 아주 낮은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넷 옐런 의장이 3월부터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FOMC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색채를 내는데 주력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 전임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워낙 출중한 이런 그 색깔을 가졌기 때문에 자넷 옐런도 이에 못지않은 이런 그 행동과 언사, 권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4월 취임할 이주열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정책 기조 속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메일로 이제 그 청문회의 답변서 구실로 네. 이제 그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 인사가 이제 매판지, 비둘기판지, 아직 그 시장에서 논란이 좀 분분하죠.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내정자가 청문회를 가지는 것도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이제 미국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주요, 해외 그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 이주열 내정자의 그 성향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이 내용을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그 화면에 걸린 사진은 이 이주열 그 내정자의 이제 사진이고요. See Korea rate increase looming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Korea rate increase라고 썼으니까요. 금리를 향후 올릴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톤으로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바클레이즈의 한 그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 현재의 policy rate, 현재의 정책 금리가 다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그 언사를 언급을 한 것을 인용을 해서 바클레이즈는 향후 이주열 내정자가 그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초였죠. 2분기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김승수 총재가 재임하던 시절에 현재 3월 말까지는 임기를 이제 마쳐야 되는 양상인데요. 새로운 인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household debt,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주열 내정자는 이 가계 부채, 특히 이제 주택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내로 금리가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이주열 내정자의 의도가 이번 청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식견을 요약한 이런 내용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자치공화국의 이제 러시아 귀속 찬성에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속전속결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러시아 의회가 이것은 이제 비준을 하면 여기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걸림돌은 이제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쟁의 불씨는 이제 국제법상의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서방 측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미국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 상태고요. 푸틴 대통령은 2008년도에 이 조지아 공화국이 친서방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조짐이 보이자 무력 시위를 했고 5일 만에 조지아 공화국의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를 독립국가로 러시아 쪽 친진영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 크림 자치 정부를 이제는 독립된 정부로 추인하는 러시아의 식견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이 러시아 의회에서 올라온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러시아로 귀속하는 이런 부분에 사인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푸틴은 속전속결로 이를 마련해 놓고 서방과 미국 쪽에 경제 제재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크림반도는 옛날 1954년도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부분들이 현재도 러시아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의 자치 정부는 내심 이번 기회에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틴은 유라시아 경제 동맹, 여기에는 이제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도 이 위성 연합으로 현재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U가 세를 확장하는 부분은 유라시아 경제 동맹과 관세 동맹으로 저항하겠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또 제재와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식의 레그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제이빅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 덕에 코스피는 반등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추락하던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어제 7% 살아났습니다. 급등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신차 모멘텀 속에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2에서 3% 상승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반등을 했지만 비교적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더라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1920선에 올라왔지만은 저는 이건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동안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들이 코스피로 좀 옮겨 타면서 아무래도 매수로 인해서 그런 대형주들도 함께 좀 반등하는 좀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대규모적으로 매도가 나왔었던 조선이라든지 그 자동차주 업종을 중심으로 인해서 좀 반등세를 보였고 이제는 업종별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라는 이런 가격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함께 좀 유입이 되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저는 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겁니다. 크림반도 사태라든지 그런 중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좀 둔화에 따른 이런 그 문제들이 증시에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사실상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서방이라든지 그런 러시아 간의 갈등과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주요 지표들도 함께 조금 그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돋는 이런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경기 둔화의 움직임도 함께 좀 조짐이 나타내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워낙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좀 밀린 만큼 일단은 한 차례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좀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아직 좀 외국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구조 조정도 함께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일단 코스피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좀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코스닥의 경우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몰로 인해서 조금 이틀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온 바로 이 종목인데 바로 그 당분간은 일단 한 차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급락하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주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일단 조정이 나온 만큼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성장성 위주로 볼 수 있는 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내수 그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이렇게 좀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남아있는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 보이던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제품 출시 기대감 속에 어제 장중 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60일선은 단숨에 회복했는데요. 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좀 외면을 받았었는데 네. 어제 좀 7%대 좀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르면서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었고 기관의 매수도 좀 함께 유입이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LCD 패널에 대해서 업황 개선의 조짐이 감지가 되어 있고 그 애플이 신제품을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화면을 좀 키운 그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에게도 좀 실적 개선세가 함께 기대가 되면서 이는 좀 선반영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그 지난해 제품보다 크기라든지 해상도 면에서 워낙에 좀 개선되는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동안의 화면
크기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IPO를 좀 외면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다시 끌 수 있을지에 따른 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전망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해서 그런 점유율을 좀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가 된다면 정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추세가 아직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를 보였죠.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종목 위주로 좀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완전하게 아직 추세가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시가총액이 워낙에 좀 큰 만큼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올랐다는 것은 오늘 좀 따라잡으면 사실 리스크상 좀 위험이 좀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폭을 이용해서 매물대 부근이 26,000원 선에서 좀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 만약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며칠간의 좀 기간을 두고 보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가격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어제장에서 자동차주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3%, 2% 각각 상승을 했고요. 특히 부품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차 출시 기대감과 또 한국과 캐나다 FTA 타결 수혜 기대감까지 겹쳐 있더라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바닥에 많이 다져왔었고 네.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는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사공장 증설에 따른 그런 수혜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차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함께 이런 실적에 따른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뭐 소나타라는 제네시스 이런 신차가 좀 출시가 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SUV 그 차량 위주로 그 신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보면은 신차 효과가 나온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아무래도 매출적인 면에서 기대감이 함께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가장 큰 호재거리가 좀 나왔죠. 바로 한국과 캐나다 이런 FTA 타결 협상에 따른 좀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교역 항목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관세 철폐에 대한 좀 수혜도 좀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자동차주 단기적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눌림 몫이 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르면 기아차가 떨어지고 또 기아차가 오르면 현대차가 떨어지고 이런 그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수급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면은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비교적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이제 이머징 증시로 옮겨가면서 네. 사실 변동성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일시적인 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직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910선에서 1950선까지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급락하는 종목을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자리 잡으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잠깐 쉬어가는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525선에서 560선까지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의 악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매력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좀 살펴보실 업종 조선주 한번 자동차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낙폭 과대된 업종이 있고
업종이고 또한 한동안 기간 조정을 겪은 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 그동안 LNG선에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쪽에 좀 부진했던 면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도 그 생산 설비를 발주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주 기대감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주는 그동안 환율에 따른 그런 문제가 좀 그 제기가 되었지만은 해외 공장에 따른 증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 위험성을 좀 상쇄를 시켜 나가고 또한 이제 신차 효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신차 그 계획이 많이 나온 만큼 자동차주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 과다된 업종, 조선주와 자동차 업종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제이비스타 김준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주미제도가 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더 이상의 실탄이 없다고 USA 투데이 컬럼니스트가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미 경제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지금 경기 부양을 한 후에 경기 회복되는 국면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회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그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운 악재가 시장에 출현했을 경우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미국이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비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유동성 공급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그 시장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금금리 마이너스 통해서 시중은행이 연준에 넣어둔 돈, 이 돈을 시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작업 외에는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을 때 카드가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는 견해도 이거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 새롭게 쓸 수 있는 악재가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재의 출현보다는 호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호재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정말 시장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의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새로운 악재가 생겨도 악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무력 충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무력 충돌을 안 가는 것도 서로 간에 조심하는 거죠.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의 어떤 그 중앙은행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재미난 거 있죠. 오늘 크림반도가 국민투표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했는데 우리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크림반도가 이제 곧 러시아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와, 무력 충돌 없이 잘 끝났네. 그럼 이제 주가는 가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접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호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다. 또 그 위험한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장은 악재에 둔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버블을 일으켜서 카드를 만들어내는 작업,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아마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폭락은 거의 힘들 거다라는 거죠.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확률이 높고 시장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또 역시 돈의 속성상으로도 그걸 원치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US 투데이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카드를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에 둔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시장은 계속해서 미 경제 회복을 조금 더 높게 점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갈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크림반도 독립국을 이제 승인했다고 하죠. 이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림반도를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남의 나라 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지만 독립국가로 인정이 되면은 독립국가인 크림반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통일을 할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수순을 푸틴을 밟는 건데 참 웃기죠. 푸틴이 밟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크림반도 내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상존한 상태에서의 푸틴의 움직임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은 패닉으로 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정말 현실인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획득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 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 제가 아마 공포탄 얘기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서방국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계속 공포탄을 쓸 확률이 상황이 높을 거고요. 또 푸틴은 자기 갈 길을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가 천연자원이라든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금 나타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의 어떤 수출의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양쪽 다 나름대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푸틴이 굉장히 강수를 두는 것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이 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것 같이 감안한 아마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수를 계속 두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복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크림반도 하나로 끝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주변국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됐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나라들의 일부 국가들이, 일부 지역들이 러시아 복속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러시아가 다시 한번 옛날 소비에트 연방처럼 강력한 힘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저지하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더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 루블화를 공용 통화로 정할 것이란 뉴스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에 귀속되려면 러시아 통화 써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루블화가 제2통화로 쓰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만약 러시아에 귀속이 되려면 통화는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져간다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 300억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죠. 300억 불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30억 불씩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이 크림반도가 참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저쪽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이고 뭐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 띄어먹고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자산을 자기네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이 러시아로 가져가는 건 참 웃긴 상황인데 어쨌든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통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해서 러시아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디플레 우려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완전 차이가 나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디플레가 전 세계적 흐름인데 네. 디플레가 없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경제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전 세계가 디플레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디플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전 총재는 디플레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근거 자료를 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이주열 총재는 그나마 디플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디플레라 그러면 결국 경기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2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주열 총재하고 어떤 생각이 일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주가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주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고 있고 저성장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만 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디플레이션 염두한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나마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교체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호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디플레 가능성이 아니라 디플레를 염두에 둔 강력한 조치가 이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보다는 뉴욕 증시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반등의 시동을 걸겠죠. 근데 어저께 우리나라 상승과 미국 상승이 다르죠. 어저께 우리나라 상승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키움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가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통화전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면 FOMC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FOMC는 지표가 좋아서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표에 의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림반도에서 국민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무력 충돌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안도의 어떤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 문제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양쪽에서 공방전만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 이제 미국은 상승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아주 강력한 내용이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다시 여기에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해보면서 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의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8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